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상인을 하다가 마른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인을 좀 해야 되는데, 상인이 지금 책에 보면 막 표로 막 복잡하게 돼 있죠? 그걸 그냥,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림으로, 그냥 그림? 그냥,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이 의주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릴까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봐요. 잘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자, 웃으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은 요렇다고 치고, 자, 여기가 의주입니다. 그렇죠? 자, 의주에 누가 있냐면, 좀 내려서 써야겠네요. 의주가 어딘지는 이제 아실 것 같으니까. 자, 의주가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개성이 있어요. 개성. 자, 여기는 또 한양이 있죠. 한양. 한양이 있고, 이거는 이쪽을 빼서 한양이라고 좀 이따 쓸 것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동래 상인 있죠. 동래. 자, 요렇게 일단은 요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의주에는 만상입니다. 의주상인은 만상입니다. 만상이라고 부르고요. 자, 의주상인에 개시와 후시가 있는데요. 개시를 중간개시라고 하고요. 후시가 있는데 후시는 책문후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름이니까. 자, 중간개시는 공무역이고요. 책문후시는 사무역입니다. 사무역을 담당하는 친구들이고. 자, 그렇다면 개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개성상인, 송상이 있죠. 송상이 있어요. 송상들은 뭐를 하냐면 인삼을 재배합니다. 인삼 재배. 자, 그리고 중개무역. 자,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양을 좀 지울까요? 일단 좀 지우고. 자,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합니다. 왜냐면 이 개성이 지도에서 본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한 장 두 장 정도 넘겨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상인 나올 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유통망 송방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요쪽도 다 몰리게 되어 있는, 그쪽 가운데 지리적 이점 때문에 그렇죠. 자, 동래에는 만상이 있고요. 자, 만상은, 외관 개시와 그리고 외관 후시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요. 의주는 어디와 가깝죠? 바로 옆이 어디입니까? 청나라예요. 그러니까 청나라를 상대로 무역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를 상대로 무역을 한다. 대청무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동래는 어디와 가깝죠? 일본과 가까워요. 그래서 일본을 상대로 무역을 하죠. 그래서 대일본 무역입니다. 자, 그리고 외관 개시, 외관 후시, 외자가 들어갔잖아요. 일본하고 개시 후시니까 공무역 사무역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수출은 인삼을 수출합니다. 자, 수입은 은, 유황, 그리고 구리. 이렇게 있죠.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안 했죠. 여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양인데요. 자, 한양은 서울 경자를 써서 경강, 그렇죠? 한강이죠. 한강상인, 경강상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강상인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한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송업. 뭘 이용한다고요? 선박을 이용해요. 선박업. 이런 것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청나라하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역, 사무역. 자, 수출은 은을 해요. 수입은 뭐 들어오죠? 중국에서 뭐 들어와요? 비단, 약재, 서적,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거. 자, 여기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본에서 뭐 가지고 온다고요? 은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은을 가지고 가운데다 갖다 줘요. 은이 가요.
자, 요 개성에서는 중개무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자, 은을 갖다가 줘요. 얼로 넘어갑니까? 은 수출하죠. 은을 그대로 또 수출합니다. 은만 좀 봐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러니까 얘들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써드린 내용 있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인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의 화폐 발달로 갈게요. 화폐. 조선 후기의 화폐인데요. 일단 화폐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상평통보인데 상평통보는 전국적 유통이 언제 됩니까? 언제 되죠? 숙종 때 되죠. 숙종 때. 상평통보. 상평통보가 이제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되고요. 자, 18세기 후반부터 동전으로 납부를 하면서 유통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황이 생겨요. 전황은 뭡니까? 동전이 부족해지는 현상. 그래서 전황도 생기는데 왜 그래요? 지주라든가 대상인, 큰 상인들 있죠. 얘들이 뭘로 씁니까? 고리대. 그리고 재산 축적 이런 걸로 써요. 그러니까 돈을 안 뿌리는 거죠. 돈을 가지고 집에다 묶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는 돈이 없는데 떨어져요. 아니죠. 화폐 가치는 오르죠. 그렇죠? 화폐 가치는 돈이 없으니까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는 화폐 가치 올라가니까 물가는 떨어지겠죠. 이상하죠? 이거 뭡니까?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발생하니까 이익이 뭐라고 얘기하죠?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패전론을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익은 실학자죠. 실학자, 패전론. 돈이 사회를 말아먹고 있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그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무역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음 같은 것이 돼요. 어음. 오늘 돈 안 갖고 왔는데 그럼 써. 그래서 어음. 이게 뭡니까? 신용화폐죠. 신용화폐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지금 발달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책에는 없죠? 책이 없는데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고려시대 때 화폐 몇 가지가 있죠? 건원중보. 건원중보는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건원중보가 있었고요. 사만통보 있었죠. 사만통보 있었고요. 그리고 해동통보 있었어요. 해동통보 나오면 또 뭐 나옵니까? 또 동국통보. 동국통보. 그래서 이게 언제 때죠? 숙종 때요. 그런데 숙종 때는 더 유명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활구죠. 활구. 은병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은병. 누구 때죠? 숙종 때요. 자, 숙종 때. 그래서 우리나라 모양을 본 떠가지고 은 한근으로 제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공양왕 때. 공양왕 때. 저화. 그래서 최초의 집회. 됐습니다. 자, 조선. 자, 조선 초기의 저화는 그대로 와서 썼고, 조선통보. 조선통보는 누구 때? 뭡니까? 세종 때 조선통보가 있었고요. 저화하고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평통보죠. 상평통보인데 요 놈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조 때, 효종 때 여기다 쓸까요? 인조, 효종, 그리고 숙종. 이렇게 주조가 되다 말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조 때 처음 주조했어요. 자, 그리고 숙종 때 어떻게 됩니까? 숙종 때 전국적으로 유통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평통보는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당백전 있죠? 당백전 누구 때입니까? 고종 때죠. 고종 때 누구? 고종 때 흥선대원군.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경복궁 중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왔죠.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요것 때문에 또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근대사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경제를 마무리하고요. 문화편 들어갈게요. 자, 문화편. 자, 일단 조선 후기의 문화 들어갈 때 조선 후기의 사상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조선 후기 사상.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적인 생각.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성리학이 있었죠. 그래서 성리학이 일단 굉장히 절대시 됩니다.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성리학이 절대시 되고요. 오직 성리학만 절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문제점이자 장점은 의리명분론이죠. 의리명분론을 합니다. 그래서 주자학을 또 절대시. 성리학 중에 주자학 성리학, 그렇죠? 주자학 성리학. 이걸 누가 송시열이 대표적이죠. 송시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의리명. 송시열은 숙종 때 사약을 마시게 되죠. 그렇죠? 아무튼 성리학이 절대시 되고요. 그 이거 서인이잖아요. 대표적인 서인이 어떻게 됩니까? 분화되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가 되죠. 자, 노론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송시열 대표적 학자죠. 송시열이 이제 노론으로 그래서 성리학을 매우 절대시합니다. 성리학 뺀 나머지는 다 배척하게 되고요. 소론은 조금 개방적이죠. 윤증이. 그래서 개방적이었고 양명학을 들어올 때 소론이 양명학을 소론이 중심이 돼서 양명학을 유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노장 사상에도 밝고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호락 논쟁이 들어가는데요. 호락 논쟁. 그래서 호락 논쟁은 어디? 노론이 분화돼서 싸우는 겁니다. 뭘로 싸우냐면 일단 요거부터 해야 돼요. 노론 중심이에요. 노론의 학자들이 너무 성리학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 호락 논쟁까지 이어지는데요. 호락 논쟁 뭡니까? 심성론이에요. 말 그대로 마음심자죠. 인성.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이 본성이 어떻냐 이런 것까지 가는 거죠.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 틀리다 요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요. 호론과 낙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호론과 낙론. 그래서 호론 같은 경우, 낙론 같은 경우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호론은 인물성 이론입니다. 인물성 이론이에요. 낙론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물성 동론이죠. 같다. 얘는 틀리다. 사람 인자죠? 이걸 뭐 하려고 씁니까? 이는 명나라를 빗댄 것이고요. 물은 청나라를 빗댄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심각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명나라하고 청나라는 근본이 어떻다? 틀리다라는 얘기고 아니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명나라는 한족이죠. 그렇죠? 한족. 청나라는 어때요? 여진족이죠. 그렇죠? 여진족이 만든 거. 그러니까 이 근본이 같다 틀리다 이거는 이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사물하고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이 뭐 같다 틀리다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명나라, 청나라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발전을 해서 이 인물성 이론은 위정척사로 갑니다. 나중에 발전을 하는데 위정척사 사상으로 발전을 하고요. 인물성 동론 같은 경우는 북학사상. 보세요. 자, 위정척사는 뭡니까? 이것 뺀 나머지는 절대 배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정척사. 한족 뺀 나머지는 안 돼. 뭐 이런 스타일이고 청나라 뺀 나머지는 안 돼. 뭐 이런 스타일이겠죠. 자, 인물성 동론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얘들은 근본이 같다. 중국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은 같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 선진 문물 같은 것도 배워야 된다. 북학사상.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한말 가서는 위전척사는 뭘로 갑니까? 의병으로 발전이 되죠. 의병운동. 그렇죠? 북학사상은 어떻게 됩니까? 개화로 발전이 되죠. 개화사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쭉 나가는 거예요. 자, 일단 호랑 논쟁 이렇고요. 시험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성리학. 다시 이제 성리학을 들어가서요. 이 성리학, 여기에서 배웠던 성리학 있죠. 이 성리학이 절대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변해가죠. 성리학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누굽니까? 윤휴예요. 윤휴. 윤휴가 뭐라고 그러죠? 경전의 독자적인 해석을 해요. 경전의 독자적인 해석. 모독을 합니다. 어떤 거? 공자 혹은 맹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내가 얘기하는 거 있지?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그럼 내가 이길걸? 이라는 소리를 하죠. 아마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세당. 박세당이 이제 사변록 그리고 정약용, 뭐 목민심서 이런 거 다 모아놓은 게 여유당 전서죠. 그렇죠? 여유당 전서. 그리고 이익의 성호사설,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그렇죠? 그리고 정제두와 최한기의 뭡니까? 명람로 총서. 이게 다 성리학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휴 같은 경우는 용서가 안 되죠. 누구한테? 지금 서인, 노론 세력들. 그렇죠? 용서가 안 되죠? 무슨 햇소리냐. 그래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몰아버려요. 사문난적. 그래서 적이에요. 국가의 적이에요. 사악한 문서로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렇죠?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힘들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아무튼 성리학 비판. 세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변화해 가고 있구나. 성리학이 절대시 됐었는데 지금 사상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어느 정도 개방이 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계속 봤지만 사회와 경제가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도 서서히 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성리학, 야 니들이 뭐라고 했지? 농업만 잘 되면 된다며. 아니잖아. 지금 자본주의 이런 게 지금 하고 있는데 성리학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더 연구를 시작하고, 게다가 또 북당 정치에서 정기에서 밀려난 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학사상. 그러니까 북학에 빠져서 보니까 저쪽은 더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계속 사상이 변해져가고 발전해 가고 있을 때 양명학이 등장합니다. 자,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은 17세기에 소론이 주도적으로 가져오죠. 소론이 주도적으로 가져오는데 대표자가 정제두예요. 정제두는 강화학파를 형성하죠. 강화학파. 자, 그래서 정제두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신분제가 잘못됐다. 신분제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실학사상. 조금 이따 이제 실학사상 있죠? 실학사상의 사상적 배경이 되죠. 실학사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강화학파가. 자, 그리고 19세기 말. 자, 구한말 돼서 이제 박은식이라든가 정인보 이런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또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는 소론이 이제 갖고 왔지만 이 당시에 집권 세력은 노론이죠. 노론 세력들이 성리학을 절대시하고 있을 때 정제두, 양명학의 근본은 뭡니까? 지행합일이에요. 뭐죠? 알고 행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아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리학 말로만 짓거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믿으면 조금 눈치를 사게 되겠죠. 그래서 가학의 형태로 계승이 돼요. 가학. 그러니까 집안의 학문. 그래서 정제두 일파. 그러니까 정제두 가족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강화에서.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요것이 아니죠. 뭡니까? 성리학이 절대화되고 성리학이 점점 비판해 가는 상황에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죠? 실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실학사상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실학을 할 겁니다. 실학.
자, 실학은 말 그대로 실증적인 학문이에요. 그리고 실제 필요한 학문이죠. 자, 실학 갑니다. 실학이 왜 발달을 했습니까? 사회적으로 모순점이 생겼어요. 사회 모순점이 생겼어요. 말만 막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현실적인 학문으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체계화시키게 돼요. 그것이 실학입니다. 신문제가 변동하고 있죠. 신문제가 변동하고 또 저쪽 서쪽에서는 서학이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립되어서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저기 서쪽에서 고증학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고증학 같은 것도 딱 보니까 야,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지금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의식이 깨지게 되면서 발전하는 것이 실학입니다. 자, 18세기 전반에 자, 누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냐면 이수광이 이제 지봉유설. 그래서 지봉유설은 이제 백과사전적인 그 성격을 띠고요. 그리고 천주시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천주시리. 점점 뭐가 나오죠? 천주교. 그렇죠? 천주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천주시리를 소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한백겸이 뭐합니까? 동국지리지.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것들. 동국지리지에는 뭔 내용이 있냐면 대토지 소유를 비판하는 것. 그리고 대동법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판이하게 틀린 실증적인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실학이 발전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중농주의 실학과 중상주의 실학으로 계보가 발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전반에 먼저 들어온 거 중농주의고요. 중상주의는 이제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중상주의가 이제 생기게 들어오는 거죠. 자, 학파는 외우셔야 됩니다. 학파는 이제 경세치용 학파. 자, 그리고 이쪽은 이용 후생학파. 자, 그리고 북학파.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자, 목표가 있죠. 자, 중농주의예요. 농업 중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사회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예요. 뭡니까? 상업. 그러니까 이쪽은 적극적인 뭐가 필요하다? 상업? 그렇죠. 적극적인 상업. 다시 얘기하면 적극적인 부국 강병이에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자, 계보가 또 있는데요. 자, 유형원이 이제 중농주의 첫 번째 실학자. 그리고 이익으로 가고요. 그리고 정약용으로 계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상주의는 어떻습니까? 유수원, 홍대영,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박재가로 이어집니다. 자, 아무튼 요 친구들이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현실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점을 찾아봤죠.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대토지, 이게 문제다. 대토지 소유를 하니까 농촌이 발전이 없는 거다. 향촌의 농민들이 다 이탈하는 이유가 대토지 소유, 이게 증가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영농은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 아니냐. 이제 중상주의는 조금 생각이 틀려요. 아무래도 상업이니까 국가가 재정 발전. 국가가 재정을 발전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필요 없다. 돈은 어디서 나오죠? 상업에서 나오는. 상업 발전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국가가 아직 현실을 잘 모른다. 이런 것들. 자, 이제 주장 나옵니다. 주장. 자, 일단 이쪽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의 균등한 분배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친구들이 살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 자영농 육성하자. 이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주제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지주제 이것 때문에 지금 병폐가 생긴 거 아니냐? 지주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화폐 사용. 화폐가 뭔 필요가 있어? 화폐 사용 부정적이죠. 이쪽 중상주의 쪽은 좀 틀리죠. 청과 교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레와 선박을 이용하자. 수레와 선박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주제. 여기에서 할까요? 지주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지주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돈 많은 친구들이 있어야 일단 돈이 돌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상공업, 여기 상공업 육성시켜야 된다. 육성시키자. 상공업을 육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막 돌아야 된다. 대신 상공업은 막 놔두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의 통제는 필요하다. 국가 통제 아래에서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던 국가의 재정발전 소극적 이거 안 된다. 국가 통제해라. 그래서 상공업을 육성시켜라. 천하게만 보지 마라 이거죠. 그렇죠? 자, 화폐 사용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돈이 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공통점이 어디다 쓸까요? 자, 이 친구들의 공통점. 일단 나라를 잘 살게 해야죠. 부국강병이에요. 자, 왜 서로 이런 얘기를 하죠? 민생 안정을 위해서요. 그렇죠? 자, 자유 상공업은 서로 비판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면 안 된다. 국가에 무엇인가 틀이 잡혀 있어야 되고 통제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막 엉망진창이 된다. 나라도 팔아먹을지 몰라. 뭐 그건 이제 농담이고요. 아무튼 자유상공업은 비판돼. 국가 통제하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희한하게 농업은 어떻게 한다? 없애면 안 된다. 농업 진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상주의도 마찬가지고 중농주의도 마찬가지고 농업 발전이 있어야 돼요. 왜? 국가의 그 근간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농민이잖아요. 그렇죠? 농민. 그래서 요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에서 이 계보를 살펴봤죠. 이들의 성격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 책으로 가야 돼요. 책으로 가서 이분들 아까 이제 중농주의 학파와 중상주의 학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다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와요. 자, 일단 중농주의입니다. 작게 쓸게요. 자, 중농주의 이쪽 이제 유형원. 자, 유형원은 일단 책을 쓰는데요. 반개수록을 쓰죠. 반개수록을 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균전론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땅을 균등하게 하자. 그래서 균등하게 땅을 나누자.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분의 차별은 인정을 했어요. 신분의 차별. 그래서 직업적인 우열은 있다. 산업공상. 그렇죠? 그리고 상민하고 노비하고 뭐 이거는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양반과 뭐 이런 차이는 다 있으니까 신분차별은 존재하고 신분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분배하는데 차등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을 한 건 양반들이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양반 문벌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이 없다. 양반 문벌을 비판하고요. 과거제 쓰레기가 됐다. 예전처럼 객관적으로 하는 과거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익이 나오죠. 자, 이익은 이제 성호사설이에요. 성호사설에서 한전론이에요. 제한을 두는 거예요. 뭐를? 땅을. 다시 얘기하면 땅이 이제 있는데요. 영업전 있죠. 영원히 업으로 하는 땅. 그러니까 최소한의 땅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땅,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 땅 이외에 나머지 것은 매매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정은 제한을 둔 건 뭐예요? 영업전. 요거 이외의 모든 땅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풀어준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 이제 나왔었던 폐전론.
돈은 필요 없다. 그래서 화폐 부정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패전은 이익이 얘기했죠. 그 고리대 때문에 돈이 안 돌지 않냐.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다, 사회가. 육두론. 그래서 육두론은 뭡니까? 사회에 6가지. 폐단. 그렇죠? 육두론을 지적했어요. 노비, 과거, 양반, 문벌, 그리고 사회 미신, 그리고 승려, 그리고 게으름. 이런 것은 사회의 6가지 폐단이다. 요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정약용. 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아요. 여유당 전서죠. 엄청나죠. 책만 쓰다가 책만 이제 엄청나게 쓰신 분인데. 자, 여전론이에요. 여전론. 근데 지금 다 땅 얘기만 하고 있죠. 왜? 중농주의니까. 자, 여전론인데요. 마을 공동 농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정약용이 이제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여전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 여자를 쓰죠. 그러니까 요쪽 다 이어서 요쪽도 이렇게 해서 이어서 이런 식으로 공동적으로 농장을 경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여전론에서 정전론으로 갑니다. 나이 들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이 여전론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사회와 떨어진 얘기 같아. 그래서 수정을 합니다. 정전론은 이렇게 되죠. 정전론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구가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진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요 가운데 땅은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짓고 이들이 나중에 세금을 내죠. 요걸로 대신 내버리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죠? 정전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약용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정약용에 대해서는 따르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호가 뭡니까? 시험에 나와요. 호가 다산이죠. 그러면 당호가 뭐예요? 당호. 자신의 당. 그렇죠? 정당. 뭐 이런 거죠. 여유당이에요. 여유당 전서잖아요. 여유당인데, 남양주에 집이 있어요. 그 남양주의 집, 거기 다산의 집. 여유당이에요. 여유당. 자, 그리고 정약용은 또 아셔야 되는 게 신유박해 있죠. 신유박해 때 이제 몰려서 유배를 떠나요. 유배. 이때부터 뭘 씁니까? 여유당 전선지 쓰는 거예요. 책만 쓰는 거죠. 유배에 가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유배지가 또 전라도 강진이죠. 요거까지 이제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정약용의 모든 것 다 해드렸습니다. 정약용의 그 여유당 전서는요, 책에 보시면 제가 참고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목민신서 경세유표, 그리고 흠음신서, 기해롱, 마과회통 나오는데요. 이건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자, 이제 중농주의 했으니까 중상주의. 중상학파를 이제 봅시다. 유수원. 자, 유수원의 이제 우서예요. 우서. 유수원은 이제 우서에다가 산업공상. 그리고 또 뭡니까? 직업적인 평등화. 그리고 전문. 직업적인 전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지역을 살려야 된다. 대상인들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대제 수공업. 미리 돈을 받고 수공업을 해주는 선대제 수공업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상민이 생산자를 직접 고용해서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하신 분이 이제 유수원, 홍대용. 자, 홍대용은 이마경륜. 자, 이마경륜이고요. 의산문답. 책을 썼죠. 의산문답, 이마경론. 그리고 문벌제도 철폐. 문벌제도 틀렸다. 그래서 문벌제도 철폐를 또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나오죠. 홍대용 하면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지전설이에요. 지전설. 그래서 땅이 움직이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중화사상을 비판하죠.
시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박지원. 박지원 하면 뭡니까? 열하일기죠. 열하일기.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지원이 이제 수레와 선박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용을 해야 경제가 발달을 한다. 그리고 화폐는 돌려야지. 그렇죠? 화폐는 돌려야 된다. 화폐 유통을 또 주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박지원은 또 대토지 소유를 비판했어요. 그렇죠? 대토지 소유를 비판했다. 대토지 소유는 중농학파에서 하는 게 맞죠. 중상학파인데. 그러니까 중상학파인데도 박지원은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비판을 했냐면 책에다가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책에다가 양반전, 호질, 그리고 뭐 허생전, 그렇죠? 허생전. 호랑이가 양반한테 막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허생전은 말씀드렸고, 자, 박제가. 자, 박제가는 이제 북학의. 그리고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청 문물 수용. 자, 그리고 똑같아요. 수레와 선박을 이용했다. 아까도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레와 선박을 이용, 여기도 똑같이 선박을 이용. 그러니까 문제에서 수레와 선박을 이용했다라고 하면 누군지 헷갈리는 거죠. 박지원이냐 박제가냐 둘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다른 얘기가 없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다른 얘기가 없다면 이쪽에 비중을 두세요. 그래서 박지원 쪽에다가 비중을 두시고요. 박제가를 문제를 낼 때는요, 뭘 내냐면 요걸 냅니다. 절약보다 뭘 강조했다? 소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제가를 시험에 내고 싶으면요, 요걸 내지 않습니다. 박지원을 내고 싶으면요, 요거 대표적이잖아요. 양반 호진 이거, 그리고 수레 선박 이용, 요걸 냅니다. 그러니까 요쪽보다는 요쪽에다 비중을 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절약보다 소비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리학 쪽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그렇죠? 성리학에서는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돈이 안 돌지 않냐? 절약을 하니까 돈이 돌아야 세상이 도는 것인데, 그래서 소비를 강조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물물에 비유를 했어요. 우물물. 그렇죠? 우물. 퍼내면 말라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 자,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농주의, 중상주의인데요. 뭐 요거를 지금 안 해드렸네요. 자, 일단 뭐냐면요. 요거 헷갈려요. 자, 박제가, 박지원, 유수원 이렇게 나오면 가만있어 봐. 이게 중상주의야, 중농주의야. 그렇죠? 이익은 괜찮아요. 유형원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나의 유의정 이름이에요. 유의정. 그리고 이쪽은 유홍 빡빡이다. 말도 안 되지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농주의는 유의정. 중상주의는 유홍 빡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 앞에냐? 유영원이 둘이잖아요. 유씨가 유영원, 유수원.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쪽에 이쪽. 뭐 형이다, 형. 혹은 아니면 원이다, 원. 1이잖아요. 숫자 1. 말도 안 되죠? 근데 외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유형원, 그럼 무조건 첫째네? 와, 그러니까 중농주의. 그러면 유형원 하니까 유이정이 기억나네? 유이정이 기억나네? 그러면 하나 남은 건 유홍 빡빡인데 유형원이 저기 있으니까 유수원이겠구나. 유홍 빡빡이다. 중상주의. 앞에 가 있는 거 유이정은 중농주의, 뒤에 있는 거는 유홍 빡빡이는 중상주의. 뒤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저도 이거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가세요. 국학 연구의 확대 나오죠. 국학 연구의 확대 들어갑니다. 국학이라고 하면요. 국학이라고 하면 국사, 그렇죠? 그리고 지리, 그리고 국어. 이게 이제 국학이에요. 나라의 학문. 그래서 국학입니다. 국학. 그래서 역사 나오겠죠? 역사. 뭐 이렇게 나오고, 안정복의 동사 강목 나오죠? 나옵니다. 이긍희의 연려실 기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요, 강목에 동그라미 쳐 보시면 강목체예요.
강목체. 그리고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긍에게 연려실 기술은 뭐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했는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기사 본말체예요. 기사 본말체. 원인과 결과. 그렇죠? 자, 한치윤의 해동 역사가 있죠. 외국 자료를 인용을 해서 민족사의 인식폭을 확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그 자료 한 500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섞어놨어요. 해동 역사, 이런 거구나. 자, 김정희의 금석안록 여기에서 그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의 금석관록. 자, 고대사 이종휘의 동사 그리고 유득공의 발해고. 요 어디? 발해, 만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까지는 이제 조선까지만 한반도만 이렇게 봤는데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따져봐라. 우리나라 역사는 북쪽에도 있다. 만주대에도 있었고 예전에 발해에도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반도 중심의 작은 역사관을 극복을 했어요. 크게. 우리나라 역사 있었어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지리서와 지도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해드릴 거고요. 국어 볼까요?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있죠. 훈민정음 운해. 운해를 운해 앞에 가로를 쳐보세요. 훈민정음. 그러니까 훈민정음 운해하면요, 이게 조선 후기에 국어 그 책인데요. 훈민정음 운해하면 세종 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딱 빼다가 세종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조심하시고요. 유희의 언문지 그리고 이의봉의 고금 성립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백과사전이 여러 개가 있죠. 이수광의 지복유설. 그래서 뭐 천문, 지리, 군사 이런 것들을 25개로 나눠가지고 적어놓은 백과사전이에요. 자, 이익의 성호사설인데요. 이익의 성호사설은 뭐 천지, 만물, 경사, 인사, 시문 이런 거 5개를 모아가지고 이제 써놓은 백과사전이고요. 이덕무의 천장관전서 옆에 보시면 이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있죠. 그래서 임원경제지는 농업의 경영 그리고 농업 경제 이런 거에 총망라된 백과사전.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 있고요. 동국문헌 비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홍봉안이 만든 건데요. 왕명으로 만든 한국학 백과사전입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보시면 자, 서양 문물의 유입 나오죠. 국내 학자에서 이광정이 세계지도 이걸 이제 유입해 오는데 이게 이제 고려만국 전도예요. 그죠? 고려만국 전도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마테오 리치. 그렇죠? 이광정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정두원 화포 천리경 보는 거, 만원경 뭐 이런 거요. 자명종 이런 거 갖고 오죠. 자, 그리고 서양인이 표류를 했어요. 벨테브레. 그렇죠? 벨테브레는 이제 귀화합니다. 귀화를 해요. 벨테브레는 귀화해서 이제 그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막 살아요. 그리고 한국 이름은 박연이죠. 박연. 자, 훈련도감 소속이에요. 그래서 서양식 대포의 제조 그리고 조정법을 이제 소개를 해. 그런 다음에 이제 가르쳐줘요. 훈련도감에서 그런 것들 이제 그 일종의 교관이었죠. 교관 이런 것도 하고요. 하멜은 이제 하멜 표류기. 그러니까 어디 가려다가 잘못해가지고 했더니 이상한 데더라. 그래서 벨테브레가 거기 살고 있었고 하멜이 나중에 표류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한번 만나가지고 뭐 술도 한 잔 마시고. 모르겠어요. 술을 마셨는지 어쩐지. 아무튼 그 갔더니 이제 박연이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갔더니 애들이 좀 그렇더라. 그래서 하멜이 이제 집에 가서 표류기를 씁니다. 조선의 사정을 서양에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자, 천문학 보시면 대표적인 학자 이익은 이제 됐고요. 김석문 무조건 기억하셔야죠. 최초로 지전설. 그러니까 지전설 하면 이분만 기억하세요. 지전설. 아니에요. 홍대용 전에 그 김성문이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을 했고 이어받아서 지전설을 한 거죠. 그래서 홍대용 과학 연구했어요. 그래서 지전설을 발표했고 무한우주론. 우주는 무한하다. 중국이 중심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누굽니까?
그 성리학자들이 막 판을 치고 있는데 어디 일개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자, 결과 근대적 우주관으로 접근했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적 세계관, 다시 얘기하면 중화사상. 세계 중심은 중국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역법. 그래서 김육이 그 아담샬 시연역을 채용합니다. 아담샬은 서양의 선교사예요. 서양 선교사인데 그 시연역을 가져오죠. 김육이. 그래서 됐습니다. 수학, 기하 원본, 유클리드 기하학이 이제 들어왔고요. 이건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유클리드 기하학. 아무튼 뭐 이런 거는 뭐 알 거는 같은데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자, 홍대용의 주해 수용 저술을 했어요. 우리나라, 중국, 서양 수학의 성과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리학에 보시면 고려만국 전도 있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 지식을 보급을 했다. 그래서 고려만국 전도. 여기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고려만국 전도. 그래서 고려만국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관 확대. 그렇죠? 그리고 지전설 마찬가지로 세계관 확대.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중화사상 비판. 그렇습니다. 자, 의학에 보면요. 요거하고 농서 뭐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있는데 뭐 서민문학이 발달한 거. 그렇죠? 현실 분자 문학 해가지고 제가 표로 만들어 놨죠. 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판소리 신재 효가 판소리 뭐 했다.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뭐 그리고 흥보가 적벽가 뭐 그리고 뭐 있습니까? 수군가 뭐 이런 거 이제 전래를 했죠. 탈춤 유행하고요. 한글 소설 유행하고요. 사설 시조 유행합니다. 한문학 박지원 딱 나오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 그리고 이제 편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살짝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편찬서. 지도를 일단 볼까요? 지도. 자,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할 건데요. 조선 전기에는 행정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습니다. 지도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동국지도 기억나십니까? 동국지도 정상기, 세조 때 양성지,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국도.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그리고 조선 방역지도. 자, 마음이 굽지 않아서 선이 삐뚤. 좋습니다. 자, 후기. 따지지 마세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됐죠? 자, 지도에서 보면 이제 이쪽은 산업, 문화적. 산업 목적이에요. 문화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경제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목적. 자세히 그립니다. 그래서 동국지도. 그래서 영조 때 정상기. 동국지도 또. 그렇죠? 영조 때 정상기, 그리고 청구도, 그리고 대동여지도.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죠? 대동여지도 뭐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김정우. 자, 지리서. 지리서는 이제 팔도지리지. 자, 세종실록 지리지.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그렇죠? 자, 후기에는 아방강역고 있습니다. 아방강역고. 그래서 정약용. 자, 그리고 동국지리지 한백경.
자, 탱리지. 잘 아시죠? 이중한. 그렇죠. 이중한. 대동지지. 대동지지. 김정우. 그렇죠. 대동지지. 김정우. 됐습니다. 의서. 의서. 향약 집성방. 향약 집성방. 세종대고요. 의방유치. 그렇죠. 세종대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따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농서. 농서. 농사직설. 농사직설. 그렇죠. 그래서 세종 때 만든 최초의 우리 농서죠. 자, 사시찬요. 사시찬요. 그래서 세조 때 강임행. 그래서 사계절 농법서예요. 금양잡록. 그렇죠. 금양잡록. 그래서 성종 때 강희맹. 그렇죠. 자, 여기 의서 갈까요? 의서. 의서입니다. 일단 동의보감 빼놓으면 안 되죠.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죠. 동의보감. 허준. 허준. 언제 때입니까? 광해군 때. 광해군 때 허준. 자, 동의보감. 그리고 침구 경험망. 말만 들어도 침 놓는 것 같죠? 그렇죠. 인조 때 허이미. 침구술입니다. 자, 그리고 마과회통. 누굽니까? 당연히 정약용이죠. 정약용 언제입니까? 영조 때. 뭐겠어요? 중두법이죠. 동의 수세 보암. 그래서 고종 때 이제마입니다. 사상의학이죠. 체질별로 나눈 거죠. 됐어요. 자, 이제 농법서입니다. 농법서. 자, 농가집성. 그래서 효종 때 신속이. 자, 그리고 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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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숙종 때 박세당이. 자, 그리고 산림경제. 그리고 숙종 때 홍만선. 홍만선이 이제 해동농서. 해동농서. 그리고 정조 때 서호수. 서호수.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순조 때 서유구입니다. 이 서호수와 서유구는 부자지간이에요. 자, 됐습니다. 칠판에 써드린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화 갈까요? 서화. 어차피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요. 서화도 제가 정리를 따로 해드릴게요. 서화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건축 먼저 들어갈까요? 건축. 자, 건축은 17세기 보시면 불교의 사회적 지위 형성과 양반의 경제적 성장이 반영됐고요. 금산사, 미륵전, 써오면서 3층이에요. 3층. 그리고 화엄사 각황전이 2층이에요. 법주사 팔상전은요 5층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법주사 팔상전이 5층. 자, 지금 3층, 2층, 5층 있죠? 그런데 외관을 보면요 5층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뚫려 있어요. 빵. 그러니까 외관은 다층이고 내관은 단층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18세기에 부농과 상인의 지원. 그래서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됐습니다. 그 수원 화성은 다 아시죠? 거중기를 이용했죠. 정약용의 거중기. 공예와 음악 됐고요. 서화를 정리하면서 조선을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화. 자, 서화는 15세기. 15세기의 서화. 15세기는 이제, 뭡니까? 훈국파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화풍. 그래서, 고사관수도라든가, 고사관수도, 그리고 목류도원도 이런 거 있었죠? 목류도원도. 그렇죠?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16세기 서화. 16세기 서화는 사림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사군자 관련이에요. 사군자, 매낭묵죽 뭐 이런 거. 그래서 묵죽도라든가 묵매도, 매화, 그렇죠? 뭐 초충도, 요거 빼놓으면 안 되겠죠? 초충도. 자, 18세기 전반. 18세기 전반에는 어떤 서화가 유행을 했습니까? 진경산수화죠. 산수인데 어떤 산수예요? 진경. 진짜처럼 풍경을 그려놓은 진경산수화. 대표적인 게 정선. 정선의 인왕제색도예요. 인왕제색도. 그래서 진경산수화고요. 또 뭐 있습니까? 금강전도. 희한하게 한국사 시험은 요게 잘 나와요. 금강전도. 자, 18세기 후반입니다. 18세기 후반에. 자, 풍속화. 이때는 풍속화가 유행을 하죠. 풍속화가 유행을 하는데 누굽니까? 김홍도와 신윤복. 그렇죠? 자, 그리고 서양화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서양화도 들어와요. 서양 화풍을 가졌는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가 있어요. 자, 이 영통골 입구도는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눈여겨서 계속 보셔야 돼요. 아, 요건 요거구나, 요건 요거구나, 요건 요거구나. 이거 자, 반드시 꼭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하고는 반드시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틀려요. 18세기 전반이냐 18세기 후반이냐. 요게 만약에 나오면 김홍도와 신윤복 그림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19세기에는 뭐가 유행하죠? 민화죠. 그래서 주인 없는 그림들. 그 주인 없는 그림도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까치호랑이. 호랑이 잘 그린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부족해요. 2% 부족하고요. 그리고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고 까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까치 호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유명한 거죠. 그렇죠? 까치 호랑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조선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근대사를 또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끝났다고,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정치,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 이 순서로 왔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그리고 고대, 중세, 근세로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현대사는 공부법이 좀 틀립니다. 서술 형태도 좀 틀리고요. 그러니까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왔다면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같이 녹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좀 틀리고요. 지금까지는 좀 개괄적으로 좀 봤다면 근현대사 들어가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딱 끊으시고요. 다음 강의 들으시려고 해도 참으세요. 참고 지금까지 봤던 이 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